지금 이제 슐리펜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슐리펜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 시작됩니까? 네, 전임자가 남겨준 복주머니를 딱 열어봤는데 역시 슐리펜답네. 뭐 천재성이 돋보이긴 하지. 그 양반 정말 똑똑하잖아. 그런데 너무 위험하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하는데 되나? 걸리는 게 많아. 이게 너무나 걸리는 게 많은 거지. 네. 프랑스랑 벨기에가 합심을 해갖고 틀어 막으면은 여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완전 병목. 빡빡하게 시간표를 짜다가 이거 틀어지면은 우리 진짜 낭패 볼 수 있어. 우익에 다 대군이 갇혀 있는 사이에 왼쪽에선 빈집털이 당하고 역포위 당하면 어떡해?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걸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전장의 현실을 무시한 너무나 이상적인 계획이었고 그거를 소문 특혜는 나름 상황에 맞게 수정을 했다. 자, 프랑스군 복수를 다짐하고 절치부심하면서 40년 넘게 칼을 갈았습니다. 프랑스군도 역시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작전 계획 제17호, 17호 작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병력은 이 알자스 오렌 수복을 위해서 더욱더 집중을 해놓고 있다가 그쪽으로 회전 기동을 해두면 우리 빈집털이하러 가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17호 계획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리 그래도 벨기에 중립국을 공격하겠어?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벨기에를 쳐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영국은 계속 우리는 벨기에 중립은 지켜줘야 돼라는 입장이기 그쵸. 때문에 벨기에 중립이 침해되면은 그거 깬 놈 부수러 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영국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먼저 벨기에 못 들어가죠. 절대로. 프랑스가 먼저 들어가면 끝이에요, 끝. 우리 참전 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어마어마한 화력전이 펼쳐질 거란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연합군 그리고 동맹군의 무기들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이제 프랑스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야포부터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 네. 가장 유명한 건 1차 대전 초기에 프랑스군의 75mm 야전 속사포였습니다. 보통 이제 모델 1897로 불려지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사용한 굉장히 이게 혁신적인 무기입니다. 상징적인 무기죠, 진짜. 이게 1890년대 말에 이제 개발이 됐고요. 1897년에 정식으로 채택이 됩니다. 75mm니까 포탄의 구경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크진 않았는데 재장전에서 빨리빨리 쏘는 속사하고 기동성에서 굉장히 탁월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 이게 뭐에서 혁신이냐? 유압식 반동 제어 장치가 있었습니다. 오. 이게 지금 최초예요. 이전까지의 반동 장치가 없는 포들은 쏘고 난 다음에 재조준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재조준을 할 필요가 없이 포의 반동을 빨리 흡수해서 포신을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었어요. 덕분에 이게 1분당 놀라지 마십시오. 1차 세계대전에 나온 대포인데 1분당 15발을 쏠 수 있습니다. 분당 15발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그 어떤 나라의 야전포하고 비교해봐도 가장 우수한 성능이었습니다. 보병을 지원하는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방금 겁니다. 그러니까 보병을 지원하거나 적이 밀려올 때 굉장히 빠르게 속사포로 날려서 적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었어요. 오늘날 거의 뭐 유탄기관포에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더군다나 이게 사거리가 8.5km. 4초에 한 발씩 8.5km를 쏴요? 와. 곡사에 중심을 둔 건 아니고 직사. 그러니까 직사예요. 이게 나중에 셔먼 전차에까지 쓰이는 그 역사적인 75mm의 서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전차가 쏘는 것처럼 네. 같이 다니면서 계속 직사화력을 날려주는 지원하려고서 진짜 최적화된 무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딱 가시선 거리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높은 보병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 이거 되겠는데요. 말도 못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기관총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가 이 속사포였습니다. 게다가 이게 동급에 비해서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마차, 자동차에서 옮기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야전에서 딱 배치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앞으로 할 마른 전투 같은 주요 전투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었죠. 하지만 한계점도 분명했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직사포다 보니까 적 참호를 때려야 될 때는 곡사포로 때려야 되잖아요. 이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좀 힘들었고 요새나 이런 고정 방어진지 있죠. 여기에다 대고 쏘기에는 화력이 부족했어요. 파괴력이 약간은. 예. 그러니까 두꺼운 방벽에는 진짜 쥐약이었다. 그렇다면 프랑스군의 이 75mm 속사 야전포가 있었다면 독일군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독일군은 7.7cm 야포가 있었습니다. 1896년에 도입한 야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말에 나왔어요. 나름 반동 제어 장치가 나왔지만 프랑스 거만큼 혁신적이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 어떤 차이가 있죠? 반동 제어 장치가 다 탑재된 것도 아니었고 이미 보불 전쟁 때 쓰던 베트카논에 딱 계승하면서 내려온 거여 갖고 아무래도 유산을 껴안고 가다 보니까 설계가 좀 후진 측면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게 패전국의 역전의 계기가 되는데 패전국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힘이 다 무너진 마당에 아예 완전히 재설계 이런 식으로 자꾸 신무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프랑스는 훨씬 이 수준을 뛰어넘는 이 역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근데 숫자를 뭔가를 할 때 보면 똑 떨어지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네. 70mm, 네. 80mm, 100mm 뭐 이게 좋을 텐데 77mm, 88mm 나중에 가서도 105mm, 155mm 왜 숫자를 애매하게 써요? 총탄도 보면 7.62mm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7.62 같은 경우 원래 인치에서 나온 거에서 3인치 포를 갖다가 미터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딱 떨어졌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측면들도 있고 옛날 포탄들은 게이지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90포탄이 생산이 됐는데 그거에 맞춰서 또 포신을 깎다 보니까 미터법에 약간 좀 흐트러지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프랑스는 오히려 이걸 에이, 이런 거는 못 참는다 해갖고 딱 75, 그래도 5자로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105, 155 이거 다 프랑스가 딱 5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래서 왜 155mm, 105mm 포를 쓰냐? 미국은 원래 인치를 쓰는데 이 당시에는 미국이 제대로 된 포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우수한 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생산하다 보니까 75mm, 105mm, 155mm가 된 거죠. 참고로 영국은 포탄의 무게로 합니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그게 유럽의 각국에서 뭐 몇 파운더, 몇 8파운드 포, 뭐 7파운드 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에 집착하는 걸 보고 피타고라스가 상당히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자연과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수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아무튼 이 독일의 7.7cm 포는 최대 사거리가 프랑스보다 짧았어요. 7.8km밖에 안 나왔어요. 어허. 그래서 뭐 초전에는 프랑스군하고 벨기에한테 큰 피해를 입었지만 1차 대전 초반이 지나가니까 급격하게 도태됩니다. 여기까지 야전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근데 야전포를 중점적으로 개발했던 거는 두 국가 모두 야전에서 기동전을 일단 생각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보병 지원에 기동력이 뛰어난 야전포 위주로 개발했던 것 같고 사실 포의 한 문당 비교를 했을 때는 프랑스가 훨씬 센 것 같지만 맞아요. 숫자가 독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6,000문에 가까운 포를 동원했죠. 그리고 또 이제 독일군에는 또 다른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케베르타 중포였죠. 이게 곡사포입니다. 직사포가 곡사포예요. 그 당시로서는 이게 오히려 독일군한테 굉장히 혁신적인 무기였어요. 독일의 작전에 딱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경이 무려 420mm입니다. 예, 75mm하고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엄청난 크기의 포탄 때문에 방어력이 강한 적 묘사나 방독도 거의 한 방에 뚫어버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포 자체의 무게도 엄청나요. 43톤이었습니다. 와, 탱크네. 근데 이게 이 크기와 무게 때문에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철도로 가요. 그래서 철도로 이동할 때도 대부분 분해해서 이제 옮긴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포탄이 중요하잖아요. 이 포탄 한 발의 무게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요새를 폭파해야 되니까 한 100kg? 아니, 조금 더 쓰십시오. 갈 길이 멀습니다. 1톤이요? 네. 자동차 한 대를 쏜다고? 포탄 한 발의 무게가 820kg이었어요. 근데 1톤도 맞아요. 포탄 종류가 몇 개가 네, 있었는데 몇개 있어요. 1톤짜리도 예. 있습니다. 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벙커버스터 같은 역할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러네. 1톤짜리를 12kg를 날려서 위에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직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포탄을 장전하는 것이 극악의 직업이었어요. 크레인으로 막 올리고 한 번 발사한 다음에 재장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에서 15분입니다. 예전에 우르반의 거포 같은 느낌. 진짜. 근데 이게 나오게 된 딱 배경이 그때 요새는 콘크리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두껍게 그렇죠. 발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야 저거 뚫으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다음에 사실 저기 사진에 보는 거는 저거는 디케베르타가 아니라 저거는 감마 게레트라는 그다음 버전입니다. 감마요? 감마? 네, 감마. 베타 다음에 감마. 저거는 사실 100톤이 넘는 겁니다. 저거는 조립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려갖고 도저히 현장에 우리 갖고 가서 조립하는데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소 몰트케가 총참 모장이 된 다음에 저거 좀 우리 움직일 수 있게 경량화 좀 시켜. 기동성 있게 만든 공성포가 디케베르타 M게르트인 거죠. 그 예전에 농성을 하는 적을 성을 함락을 못 시키면은 뭐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 포 하나가 중포 하나가 요새를 뻥 하고 부셨을 때 병사들의 사기는 엄청났을 것 같다.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 탱크가 활약하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주요 전력은 보병일 텐데 네. 보병들이 사용했던 소총 이거 궁금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일군이 썼던 게베어 98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러시아와 영국군이 썼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이거 교수님 앞에서 러시아. 일단 모신나강. 굉장히 유명하죠, 모신나강. 네. 사실 러시아가 신형 소총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건이 1877년에 터져요. 이게 뭐였냐면은 오스만 트루크하고 플레브나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붙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하고 루마니아 연합군이 무려 15만의 대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4만의 오스만군하고 싸웠는데 엄청난 병력 차이도 불구하고 5개월이나 전투가 지속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오스만 트루크 사상자가 10,000명이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루마니아군 연합군은 4만의 사상자가. 와, 4대1의 교환이에요? 이게 왜냐? 결정적인 차이가 소총의 성능 차이였어.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은 단발식 흑색 화약 소총을 썼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했는데 이때 오스만 트루크군이 뭘 썼냐면 우리 서부 영화에서 보던 거 있죠. 윈체스터, 레버 액션 요걸 썼어요. 반면에 러시아군은 이렇게 탕 쏘고 탁 한 다음에 한 발 또 놓고서 이걸 하면서 다가갔다는 얘기지. 전투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겠네. 몇 번 집어넣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집어넣어서 안 내봤으면 안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성을 갖고 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겪고 나서 러시아도 소총위원회를 만듭니다. 독일처럼 프로이센처럼. 24명으로 구성된 소총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이제 소총을 선택하게 되는데 뭘 하려고 맨날 위원회만 만나. 공모를 해서 첫 번째 누가 들어갔냐. 이때 러시아에 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모신이라는. 이게 힌트네. 예. 포병 장교였습니다. 굉장히 그 러시아군에서는 총만 받는 병기 장교였어요. 이 사람이 이른바 1889년에 3라인 구경의 5연발 소총 설계를 상부에 제출합니다. 이게 라인이 뭐냐? 이게 러시아만의 특유한 미터법이었습니다. 1라인이 대략 0.1인치예요. 그러니까 3라인이면 0.3인치, 7.62mm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이때 또 다른 사람이 여기 러시아 소총위원회에 또 설계안을 제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 벨기에 총기 설계자인 레옹 나강이에요. 나강. 뭐야 이거? 예, 레옹 나강. 아까는 모신이고 이 사람 나강이에요? 이 레옹 나강은 8.9mm짜리 소총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부터 1891년까지 이 두 사람의 총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붙였는데 14대 10으로 벨기에 나강이 우승한 거예요. 왜 외국 놈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러시아군은 한 말을 똑같이 지금 심 교수님이 했습니다. 야, 우리 러시아 설계자가 한 걸 해야 되는데 왜 더 많냐 표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의 설계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걸 딱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강이 소송을 겁니다. 돈 내놔라.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당신한테 우리가 라이센스비를 지급한다. 일시금으로 20만 루블 준다. 현재 가치 약 33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설계한 권총, 그 권총을 우리 러시아군 제식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해서 타협이 됩니다. 모신 나강은 모신과 나강의 설계가 합쳐진 건가요? 그렇죠. 모신이 했던 7.62mm를 적용을 하되 소총의 전반적 설계는 나강의 설계를 참고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모신 나간에서 둘이 뭐 버디인 줄 알았더니 전혀 버디가 아니에요. 전혀 버디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혼종을 만들면은 이상한 그렇죠. 망작이 그렇죠. 나오게 마련인데 네. 또 모신나강은 꽤 성공작으로 예. 불리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까지도 많이 쓰이고 아직도 많이 쓰이고 지금도 분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영국군의 리엔필드 소총입니다. 리엔필드. 우리가 원래 이게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인 개발자 제임스 페리스 리가 만든 총이 있습니다. 원래 리 매트포드라는 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리 매트포드가 흑색 화약을 쓰는 그런 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국 엔필드 조병창에서 이걸 무연 화약으로 다시 재설계한 총이에요. 그래서 리 엔필드가 됐죠. 참고로 이 리 매트포드는 영국군이 보호전쟁에 가지고 나왔던 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죠. 독일제 마우저한테 마우저한테 혼이 나고 난 네, 다음에 네. 영국도 흑색 화약 안녕, 우리도 무연 화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당시 소총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이게 밑에 보시면 탄창이 있습니다. 네. 탄창 찰탁식이에요. 대부분 위에서 스트립식으로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탄창이 있었어요. 총알이 몇 발 들어가요? 이게 원래 10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혁신인 게 보통 스트립 타입은 5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10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2배의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탄창이 이 스트립에 비해서 10에서 15배가 비쌌습니다. 이게. 그래서 명령이 내려가죠. 병사들한테. 절대 탄창 잊어버리지 마라. 탄창 버리지 마라. 또 하나 이게 이 리엔필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빠른 연사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놀이쇠하고
장전 손잡이 구조가 조금 독특했어요. 보통 예전의 소총들은 이 볼트 손잡이가 옆으로 일자. 직선이거든요. 이걸 90도까지 꺾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 리엔필드 중에서 이게 SML2라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얘는 볼트의 손잡이가 약간 밑으로 꺾여 있잖아요. 무소의 뿔 같아요. 또 하나 꺾이는 각도도 60도로 짧습니다. 어. 이 여러 가지 그 설계 덕분에 이게 뒤로 후퇴하는 길이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사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영국군 교리였어요. 그래서 영국군 교리상 병사들은 분당 20발에서 30발을 쏴야 된다. 이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사격해서 300야드, 약 270m 거리에서 12인치, 30cm 표적 안에 15발 이상을 맞춰야 된다. 이게 영국군 요구 조건이었어요. 진짜 말씀대로 예. 기관총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이때 이걸 영국군 병사들이 뭐라고 그랬죠? 광란의 1분이라고 했어요. 원. 광란의 1분. 뭐 Mad minute. 매드 미니트라고 해서. 그래서 최고 기록을 살펴보니까 1914년에 분당 36발을 쏜 병사가 있어요. 분당 36발이요? 예. 근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빨리 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저는 이게 아마추어잖아요. 감안해 주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굉장히 빨리 쏴보겠습니다. 그냥 겨냥과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랐어요. 아마추어인 저도 빨랐잖아요. 아,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 굉장히 빨라지죠. 맞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액션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가는. 10발 쏘고 탄창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 SML2 버전부터는 탄창을 뺄 필요 없이 위에서 클립을 넣게 돼 그렇게 있어요. 석산도 가능했어요. 이 연사 속도가 워낙 이게 유명해서 이 영국군 보병하고 부딪힌 어떤 독일군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군이 새로운 형태의 경기관총을 들고 나왔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약간 좀 꺼림직한 기억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간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초반 오프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나오는 게 이 영국군의 인도인 학살 장면이 거기 암리차르 나오죠. 사건이군요. 이게. 굉장히 빠른 연쇄 속도로 네, 예. 착착착 들어가서 촥 겨누고 쭉쭉쭉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저렇게 학살하는 모습이 거기 영화에 묘사가 돼갖고 진짜 끔찍하다. 저렇게 소총이 무서울 수 있구나. 저 어릴 때 그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러일 전쟁도 저희가 다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안 나온 게 있죠. 네. 기관총 얘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관총. 아 그야말로 1차 세계대전 악마의 삼형제 뭡니까? 기관총, 참호, 그다음에 철조망. 요 세 개인데 우리가 사실 근데 그동안 봤던 기관총, 게틀링이나 미트라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틀링이나 미트라이즈는 사실 굉장히 과도기적 기관총이었죠. 근데 19세기 후반에 드디어 진짜 기관총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탄환을 연속해서 발사한다는 이 개념이 공학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전하기 매력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83년 하이람 맥심이라는 발명가 에디슨과 견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발명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관총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친구들하고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네. 친구들하고 사격 연습을 하던 중 발사할 때마다 어깨에 이제 반동이 오잖아요. 네. 야, 이 반동 충격 에너지를 다음 탄을 재장전하는데 쓰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설계를 해서 나온 게 바로 맥심 기관총이다. 즉 세계 최초의 탄띠 급탄식 전자동 기관총을 이 사람이 고안해낸 거죠. 이 맥심 기관총이요 1분에 450발을 발사할 수 있어요. 총열에 깡통 같은 게 얹어져 있죠. 이게 총열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거를 전에 물을 담아요. 순행식. 물로 식히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 내에서 처음에 팔려고 했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미국은 그때 이렇게 뭐 전쟁 준비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유럽에서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이 맥심 친구들 중에서 유럽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맥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유럽 같은 곳에 가서 대규모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맥심 기관총 시제품을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군 관계자들이나 왕실 관계자들도 모아놓고 어떻게 쇼케이스를 하냐.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를 기관총으로 쏴서 쓰러뜨리는 잘라.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여기서 대히트를 칩니다. 최고의 뭐 영국 사수들이 분당 35발이는데 450발을 쏴대는. 그렇죠. 여기서 빅 히트를 치면서 이 맥심 기관총이 유럽에서 날개도 친 듯이 팔려요. 그리고 곧 유럽의 표준 기관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총은 러시아군도 샀어요. 네. 그런데 러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이 러시아군 요새로 돌격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군이 맥심 기관총으로 쐈거든요. 어마어마한 일본군들이 진짜 시체 산더미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당시에 유럽 참관단들이 가서 봤어요. 이걸 봤는데 보병의 고리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도 나서 오히려 일부 참관단은
때로 주관하는 일본군을 좀 바보 취급한 것도 있었어요. 일부 참관단은 저것이 바로 아시아인의 열등함이다라고 평가절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군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프랑스군은 신속한 돌격과 체계적인 보병 일제 사격으로 적 기관총 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아니 일본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달라. 예. 아, 그리고 영국군은 리엔펠드 소총의 연쇄 속도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병한테 헬게이트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역시 너무 이렇게 바보 같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 맥심 기관총 초기 버전은 너무 무거웠거든요. 너무 중기관총에서 포병 같은 이동이 너무 힘들었고 탄약 소모가 너무 커져서 보급 소요가 너무 커져서 야 이런 거 많이 배치 못해. 이것해야 소형 대포처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구한 거죠.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맥심이 덴마크 가서 이걸 했어. 시연을 했어. 덴마크 왕 앞에서. 덴마크 왕이 그걸 보더니 야 저렇게 총을 쏘다간 짐의 국고가 금방 바닥난다. 저거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동화된 전장에서는 움직이기 힘든 이 기관총을 그렇게 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그때는 참호전이 될 줄은 예상 안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양국 뭐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우린 공격할 건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 기관총의 가능성을 모두가 무시한 건 아니고 독일은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맥심 기관총 원본은 실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퀴를 달아갖고 몇 명이 겨우겨우 카트처럼 뭐 밀고 가야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고 저게 아직도 러브 전쟁에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지경이 됐는데 독일은 이거 경량화 좀 해보자. 그래서 분해해서 양각대랑 이 본체랑 해갖고 기관 총반 4명이 나눠질 수 있게 이걸 개조한 MG08을 갖다가 만들고 독일은 그래서 이걸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개전 당시에 거의 12,000정 정도를 갖다가 전군에 배포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기관총을 아주 톡톡히 써먹습니다. 이걸 어디 특히 잘 써먹냐면은 기병을 무력화하는데 아주 직격이었어요. 기관 총반들이 단독 사격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것도 화망을 짜야 된다. 십자포화를 하면은 훨씬 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걸 정립을 해갖고 전술훈련도 많이 시켰고요. 초전에 실전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 정면에서 오는 줄 정면에서 쏘잖아요. 의외로 안 맞았었어. 근데 이게 측면에서 봤을 때 대각선으로 보면 훨씬 촘촘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시점에서 사실은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기마 부대의 네. 시대가 끝나고 네, 완전 드디어 종언을 왔는데 구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최 박사님 설명을 더 실감나게 보려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워호스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 이 당시에 미래의 전투가 화력전이 될 거라는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프랑스와 달리 대구경, 중대구경 야포의 전력을 확충하는데 큰 투자를 했습니다. 사단 포병 4개 포병대대에 72문의 야포를 보유했는데요. 오, 꽤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사단 포병이요? 네, 사단 포병. 지금은 뭐 보통 54문 그렇죠. 정도 우리 하는데 4개 대대 중에 1개 대대가 10.5cm 야포로 무장을 했습니다. 중포로 네, 18문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이 105mm가 이제 배치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군단 포병에는 15cm 야포, 지금의 뭐 155mm에 해당되는. 독일군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앞서서 발칸 전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독일은 발칸 전쟁에서 바로 오스만 튀르키예 군의 전운을 갖다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당시에 불가리아군이 75mm로 밀어붙이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기동전에서 먹히는데 고정된 진지를 갖다가 공격할 때는 확실히 장거리 곡사가 가능하고 그만큼 포탄이 더 크고 위력적인 중포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때 확인이 됐거든요. 야, 우리도 저런 거 가져야겠다. 그래서 독일군은 이 10cm 이상의 중대구경 야포를 갖다가 2,280문이나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거의 뭐 7배. 네, 어마어마한 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케베르타 같은 리에주와 나뮤르 가장 중요한 이 요새지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초중포까지 벙커버스터까지. 네, 42cm 외에도 그것만으로는 수가 부족하니까 오스트리아에서 개발한 네. 슈코다사가 개발한 네. 30.5cm 곡사포까지 갖고 와서 이제 씁니다. 네. 반면 프랑스군은 이 점에서 완전히 세상이 달랐죠. 75mm 그 경량 속사포 지상주의에 빠져갖고 75mm 야포는 무려 3,840문을 배치했는데 중대구경 야포는 308문에 불과했어요. 10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죠. 확실히 프랑스군의 엘랑은 엘랑. 엘랑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나마도 문수가 사단 포병에서 절반인 36문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경제력이 취약한 러시아군보다도 부족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일개 사단에 그래도 48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군보다도 화력이 뒤처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관총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즉 프랑스가 우리가 미트라이즈를 갖다가 처음 배치한 이 기관총의 선진국 하겠지만은 프랑스는 이 기관총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몇 번 봐왔던 독일의 그 개베어 98 보급할 때까지의 그것과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비슷한 과정을 좀 네. 거쳐요. 그 당시 프랑스에는 역시 총 잘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호치키스. 어떻게? 호치키스가 기관총을 열심히 개발해갖고 호치키스 기관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프랑스 육군에서 이걸 채용하려고 하니까 아주 아까운 거야. 호치키스는 민간 기업이니까 라이센스비를 많이 불러. 그러지 말고 우리 조병창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 라고 했는데 역시 그냥 생짜로 개발할 능력이 안 되니까 호치키스 기관총에서 베꼈어. 몰래 이걸 베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당히 베껴서 만들면은 대부분은 망작이 나와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개발한 것이 이 생테티엔느 조명창에서 몰데 1907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도저히 못 쓸 물건이라는 거의 평가를- 못 쓸 물건이 돼버려갖고 전쟁이 터지니까 독일군의 기관총 위력을 보고서 급히 다시 호치키스한테 미안해 좀 도와줘 라고 해서 그 당시 호치키스 M1924를 갖다가 네. 부랴부랴 채택합니다. 근데 이 호치키스가 나중에 이걸 또 톡톡히 잘 써먹은 국가가 있었죠. 바로 일본군. 일본군에 왜 3년식 중기관총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보탄판 쓰는 거. 이게 이렇게 기름칠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는 네, 거. 30발들이 보탄판 다다다다닥 넣는 그게 사실 이 호치키스 기관총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나라마다 화력에 신경을 쓰긴 썼는데 조금씩 핀트가 달랐던 거죠. 독일은 이렇게 중대구경 화포와 기관총 면에서 우수했지만은 반면 프랑스군은 이렇게 75mm 속사포 위주로 네, 네. 배치하는 이런 식의 차이가 있었고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장일단이 우리가 보게 될 1914년 초기 전투에서 양군의 어마어마한 결과 차이를 낳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프랑스가 먼저 성공을 했더라면 네. 지금의 무장 상태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외교와 군사 크게 두 가지 축을 따라서 1차 대전 속으로 저희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도화선을 당길 차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사라예보의 총성입니다. 1914년 6월 28일로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위 계승 1순위가 있었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사라예보로 향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해서 이제 그런 얘기 저격당했다. 많죠. 네. 굉장히 많았는데 페르디난트 대공은 황태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왕이 계승서열 1순위 많은데 황태자는 책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랑꾼이었다고. 예. 사진에 보시면 페르디난트 대공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조피. 이 대공의 아내는 궁정 시녀 출신의 그렇죠. 귀족이었대요. 예, 예. 근데 이게 오스트리아 황실은 최소한 왕가의 후손은 돼야지 이제 배우자로 인정이 됐는데 아, 사랑꾼이네. 네, 그래서 국가 행사 같은 이런 공식 석상에는 대공 옆에 나란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냐? 이 페르디난트 대공이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육군의 원수이자 검열 총광이에요. 그래서 군대 행사가 열릴 때는 부인이 옆에 나란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왕실 행사가 아닌 군대 행사에서 그런데 마침 이 헤르츠코비나에 있던 오스트리아군이 기동훈련을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열을 하고 결혼기념일 당일에는 보스니아 헤르츠코비나 수도인 사라예보를 공식 방문해서 만찬을 즐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대공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필이면 발칸이네. 네. 근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유고내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보스니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죠? 세르비아. 세르비아. 게다가 하필이면 6월 28일은 세르비아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적 종교적 기념일은
비도부단이라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 비도부단이 사실 우리가 세르비아가 오스만 튀르크에서 짓밟힌 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세기에 그때 오스만 튀르크 침공으로 인해서 코소보 전투란 게 일어나고 그때 세르비아 왕국의 왕자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종교적으로 기리기 위해서 이 세르비아 정교회에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국치의 그 아픔을 상기하자는 의미로 만든 종교적 기념일인데 근데 대공부가 파티하러 오니까 네, 그러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 세르비아의 비밀 결사 단체한테는 이 날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날이었겠죠. 그래서 이 세르비아 비밀 결사 단체가 만약에 이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를 여기에서 암살에 성공한다면 정치적 혼란을 충분히 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세르비아인들을 피 끓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혁명이 승리한다. 이렇게 세르비아의 아나키스트. 그렇죠. 암살범은 20살 생일을 한 달 정도 앞둔 예. 그러니까 정말 어린 청년이었죠. 그렇죠.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청년인데요. 1894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골 마을에서 학교 보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김나지움까지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김나지움이 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요즘으로 치자면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에 있는 아주 고등교육입니다. 가난한 집안 시골 출신이 도시로 가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에 심취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예. 혁명 전사로 클 그렇죠. 경우가 많지. 오스트리아 반대 시위를 주동했다가 김나지움에서 퇴학 조치를 당합니다. 네, 그러다가 검은 손단, 이른바 흑수단이라고 하죠. 흑수단에 들어가서 게릴라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체격이 왜소해가지고 전사로서 안 된다 해서 퇴짜를 맞았던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이쯤 돼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연구라든지 어떤 이론 쪽으로 하겠다 했는데 계속 활동하려고 하는 염원이 있었는지 몰라도 사라예보에 갑니다. 그래서 사라예보에 청년 세르비아 대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대원들과 함께 폭탄대죠. 그리고 암살 훈련을 받게 되죠. 사라예보가 사라이라고 하는 말하고 에보란 말의 합성어인데요. 에보라고 하는 말은 그 슬라브인들이 그 동네 이름이나 어떤 지명을 붙일 때 많이 애용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냥 사스너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라이라고 하는 말은 몽골에서 왔습니다. 몽골 타타르에서 와서 이게 요새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앙아시아의 몽골인 타타르인들이 쫙 이 서쪽까지 유럽까지 오는데 아마 사라예보가 바로 이제 그런 몽골인들의 타타르인들의 요새가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 사라예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접촉 지점, 충돌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미소 깊은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고 그 총성의 주인공이 바로 가브릴로 프린치프였고 여기서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도화선이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마차에 탄 상태에서 총을 맞았나요? 자동차. 예, 자동차였나요? 사실은 가브릴로 프린치프 이전에 먼저 그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아주 그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되면은 보통 보면 중지시키겠죠. 예, 그렇지. 이게 위험하니까 중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대공부처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나를 지키다가 부상을 당한 경호대원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가서 위문을 해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 와보는 도시였기 때문에 운전사가 길을 잘못 들었죠. 그래서 이상한 골목으로 가다가 차를 돌립니다. 차를 돌려서 후진해서 그 돌려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다 잠깐 멈추게 되죠. 그때 뭐 시동도 꽂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모든 임무가 실패했나 보구나 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던 가브릴로 프린치프 앞에 그 차가 서가지고 운명의 장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권총을 꺼내서 쐈던 것이죠. 그 마치 예전에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암살 시도를 하려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예. 하필이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경로로 가게 됐고 하필이면 길을 잘못 들었고 하필이면 그걸 다시 후진을 했고 하필이면 시동이 꺼졌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예. 사라예보 사건을 빌미로 갑자기 사실은 판이 커져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경우에 이 사라예보의 총성이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두 사건 사이에 필연적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또 역사가 이렇게 만만하거나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요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권력자라든지 통치자를 노리는 암살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여러 번 성공합니다.
1894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1898년에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베타라고 황후가 네, 있는데 바로 별명이 유명한. 시시죠, 시시. 근데 애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뮤지컬로도 유명한 예. 바로 그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알고 보면 또 TMI겠지만 그 암살하는 수단도요 송곳이었어요. 예. 송곳으로 이제 다가가서 찔렀는데 이 당시 여성들이 또 근데 더더군다나 코르셋을 워낙 껴입고 있어가지고 피가 분출됐죠. 처음에는 자기가 따끔한 느낌만 있었고 이게 어떤 암살 시도였다는 걸 모르고 가가지고 뭔가 좀 빈혈기가 있다고 해서 코르셋을 풀렀더니 그때 이미 피가 많이 흘러요. 과다 출혈로 됐었고요. 실제로 지금도 오스트리아에 관광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CC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그 기념 상품이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그리고 1900년에 이탈리아 국왕이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1908년에 이번에는 포르투갈 국왕 부자가 한꺼번에 암살을 당하고요. 1913년에 그리스 국왕이 피살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그 통치자를 암살한 사건이 세계대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본다면 이때마다 큰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그렇겠네요. 무력 분쟁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다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국의 대통령이나 예. 뭐 국왕. 왕들이 암살을 당했을 때도 세계대전의 빌미가 되진 않았는데 예. 왕이 계승 순위 1순위 예. 이들의 암살이 세계 1차 대전의 빌미가 되는 계기가 된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근데 결국은 발칸반도를 둘러싼 오스트리아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갈등 관계에서 빚어지게 되는데요. 오스트리아가 사실은 세르비아를 한번 손봐주겠다라고 하면서 벼르면서 계속 어떤 그 강력한 그 요구를 하는데 세르비아도 처음에는 뭐 어떻게 말이 보면 없죠. 할 말 없으니까 그 계속 들어주려고 했었죠. 근데 사실 또 오스트리아도 생각을 해보면 이 발칸반도라고 하는 곳이 워낙 지형이 험하고 더더군다나 세르비아가 무장 독립에 성공해서 나름대로 전투력을 가진 나라거든요. 경험도 풍부했고. 그래서 아무리 오스트리아가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하더라도 세르비아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데는 상당히 큰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좋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독일이 오스트리아에게 일종의 우리가 모든 뒷배를 다 봐줄 테니 강력하게 나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오스트리아가 그렇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세르비아를 압박하게 됐고요. 여기서 또 이제 세르비아가 당하니까 제일 또 열받은 나라가 바로 동쪽에 있는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그 경험인데 네. 지금까지도 세르비아와 그 러시아는 상당히 밀접 관계고 그래요? 강한데 제가 1990년대에 그 영국에서 이제 학위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하다가 제 전공이 이제 러시아사니까 러시아에 가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자료를 모으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때 이제 1990년대니까 세르비아가 엄청나게 인종 학살을 저지르는 나쁜 나라이니까 당연히 정의의 구현 차원에서 나토가 폭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영국에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갔는데 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대학생들이 우리 형제 국가인 세르비아가 저 사악한 나토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 빨리 돈을 모아서 도와줘야 세르비아를 돕자. 된다 하면서 자선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국과 러시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르비아를 놓고. 그 정도로 러시아는 세르비아와 밀착 관계였고 형님 아우 관계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발칸반도의 정세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제국의 어떤 국가 정책이 맞부딪히면서 결국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지껏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발칸 반도에서의 서로의 이권 다툼이 견제 정도로 끝났었는데 이번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견제는 오스트리아가 야 니들 어떻게 할 거야? 세르비아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독일이 형님 뭘 쫄아? 내가 다 도와줄게요. 형 막 밀어붙여요. 야 너희 거 다 내놔. 이러니까 러시아가 동상 우리 동상이 당하는 거 못 봐주지? 붙어. 형이 다 도와줄게. 이러면서 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팡 하고 튄 거군요. 예. 정확합니다. 깔끔한 정리네. 진짜. 예. 그게 사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세르비아를 상대로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동생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러면 우리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또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독일 사회에도 이제 결국 전쟁 상태가 된 것이고 그러면 또 독일 서쪽에 있는 프랑스가 우리 그 러시아와 프랑스는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결국 독일에게 또 선전포고를 했고요. 그래서 독일이 또 계획에 따라서 벨기에를 공격하니까 이때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중립 국가였던 이 벨기에를 건드리는 독일은 가만둘 수 없다고 하면서 영국이 프랑스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실은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우르르르 스르르르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 당시 사건을 보면 6월 28일에 암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각국의 총동원 러시와 선전포고 가는 거는 거의 한 달의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간격 동안 사실은 굉장히 밑바닥에서 그 아무도 야 이게 설마 전쟁으로 갈까라는 좀 나이브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가 진짜 7월 말에 갑자기 에스컬레이트 돼갖고 이게 전쟁을 빵 터져버리면서 정말 이거의 역사가들의 그렇죠. 어마어마한 연구 주제가 됐죠. 7월 위기가 왜 전쟁으로 터졌는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겐 또 한 명의 편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는 결국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편에 쓰지를 않아요. 이탈리아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지난 시간에 이제 유한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에 또 다른 적이 있어요. 프랑스죠. 프랑스가 예전에 위에 땅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먹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동맹국 입장에서 삼국 동맹에 기여를 뭔가를 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치는 게 아니라 누굴 쳐줘야 됩니까? 프랑스를 쳐야 되는데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프랑스를 공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 그럼. 왜냐하면 프랑스를 공격하려면 스위스를 넘어가요. 그렇죠. 스위스는 벨기에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든 영세 중립국입니다. 저기를 공격한다는 것은 엄청난 판을 완전히 깨는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고 또 하나 기여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령 식민지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전쟁 수여에 기여할 수 있다? 아,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탈리아가 이제 더 생각한 건 뭐냐면 20세기 초반에 이탈리아가 이제 리비아 쪽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비아는 오스만 투르크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탈리아를 거의 반협박식으로 말렸던 사람이 독일이에요. 독일은 오스만 트루크 힘이 발칸에서 약해지는 거를 싫거든요. 여기 오스만 트루크가 있음으로써 오스트리아, 헝가리랑 러시아 충돌이 완충지대가 완충지대 되는 역할을 거죠. 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저런 돌발 행동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탈리아를 지지해줬던 세력은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 어때 생각할 것들이 많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길로 들어갔을 때 군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동맹국의 일원인데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프랑스를 우리가 공격을 못한다면 그래도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탈리아의 민군 관계가 정말 특이합니다. 군이 정책과 전략에 있어서 발언권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정치권에서 이제 이걸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쟁 바로 직전에 이탈리아는 국익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독일이 더 확실하게 이탈리아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그 1914년 7월에 그 숨가쁜 외교전에서 독일이 오스트리아하고는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앞날을 모색하는데 같은 편인 이탈리아하고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로서는 상당히 뭐 빈정상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탈리아에게 접근을 해서 나중에 얘기지만 우리와 밀약을 맺자. 우리 편에서 싸우게 된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영토를 주겠다라고 하는 밀약이 맺어지면서 이탈리아는 협상 쪽에 뛰어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오스만 트리크였습니다. 오스만 트리크가 오스트리아, 독일과 한편이 돼서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사실 이탈리아 군대에 대해서 너무나 신뢰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리비아를 쳐들어가는 1911년대 모습을 보면서 이탈리아 군대가 상당히 생각보다 너무 형편이 없다. 사실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스위스를 공격해버리면은 이건 더 판이 완전히 깨지는 건데.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이탈리아가 되게 필요했었는데 사실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랑 또 적국이기도 하고 독일 입장에서는 써먹기가 정말 애매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건이 계속 비화돼서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과정을 보면은 각국의 통치자들이 너도나도 전쟁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세가 돼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잘 들여다보면요. 미래의 거의 모든 교정국들의 통치자들이 전쟁으로 가는 길에 발을 디디기를 상당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권력자들이 사실은 꼭 전쟁관이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전쟁은 권력을 굳혀주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실패하게 되면 완전히 정권이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러시아 황제가 니콜라 2세였는데요. 이 니콜라 2세가 동원령에 서명하려고 보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피를 볼 수 있는데 내가 날아갈 수 있는데 하면서 망설이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던 내무 대신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란의 위협은 나라 전체가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는 길 말고는 진압할 도리가 없습니다. 전쟁이야말로 국내의 적에게서 정권을 지킬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러시아 상황이 이렇군요.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인 푸앙카레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시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때 이름은 이제 페트로그라드인데요. 이 도시가 다 바리케이드로 덮여 있었던 왜요? 거예요.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대치를 하면서 바리케이드를 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 제국의 황제의 권력이 국내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타개하는 방법이 뭐냐면 외부에 저걸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무 대신에 귀뜸에 용기를 얻은 니콜라이가 사인을 해서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럼 결국은 전쟁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는가? 그것은 각국 국민들의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것도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집단 최면이었죠. 예. 어느 한쪽이 먼저 동원령의 버튼을 누르면 따다다다다다다나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철도 시간표 전쟁 이론의 맥락입니다. 이게 다 잡혀 있으니까 족쇄가 돼버린 거죠. 일단 시작하면 네. 끝까지 가야 돼요. 저게 독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있고. 프랑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국경지대 전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소몰 특히가 수정한 슬리펜게르그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는 네. 벨기에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리에주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엄청난 요새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의 요새들이 기하학적으로 쭉 들어간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고 저게 반은 지하에 있고 반은 요 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이사이에 포탑들이 저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만 버티면 절대 못 죽겠는데요.